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0 3주차 마지막 그리고 이 전체 데일리 리캡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약간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뭐 리인벤트 리캡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제 예고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영역을 제가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네, 스토리지 부분을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제가 전체 리인벤트 3주간의 리인벤트 해고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를 왜 마지막에 넣냐?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팅이 또 많이 쓰는 서비스고 또 그리고 컴퓨팅하고 딱 붙어 있는 찰떡과 같은 영역이 또 스토리지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딱 이렇게 앞에 제일 먼저 컴퓨팅을 하고 마지막에 스토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너보게스 박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키노트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키노트를 보고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피드백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버너보게스 박사님 이제 이 All Things Distributed라고 하는 본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이 블로그에다가 내년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 사이에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교육부터 해서 또 우주 산업까지 다양한 8가지 예측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미트 끝나는 시점에 그래도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글이고, 네. 또 버너보게스 박사님이 지금 이 분산 컴퓨팅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 블로그 이름도 All Things Distributed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스토리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재밌게 할 것 같은데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뭐 이렇게 예고할 것도 별로 없고요. 이제 오늘은 그냥 딥다이브 스토리지 분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딥다이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지 분야 딥다이브 할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 좀 유의하십시오. 저희도 이제 여기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림막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잘 보이지 않으셔도 저희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스토리지 딥다이브 같이 해주실 분은 AWS의 박경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D&B 세그먼트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경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이 3주간의 여정은 결코 이게 짧지 않은 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 동안 확실히 여러 세션들을 들으면서 보고 드는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직원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 네,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할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스토리지 관련해 가지고 좀 딱 필요한 내용만 쪽집게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부터 한번 이제 어떤 게 런칭됐는지부터 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수량으로 많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서비스들이 되게 알차게 차곡차곡 이렇게 나온 리인벤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oT 블록 익스프레스 또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을 때 세논 센스토리지온 AWS라는 그런 명칭으로 발표한 이 IoT 블록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이제 GP3라고 하는
새로운 EBS 볼륨. 그다음에 이제 EMRFS 같은 이제 하드 계열에 있는 그 시스템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항상 찾고자 하셨던 S3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게 아마 이번 2020년 리인벤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감명 있는 기능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 이제 순서대로 세 개가 네. 딱 그 있군요. 네. 네. 그러면 IO2 블록 익스프레스부터 한번 좀 딥다이브 해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먼저 IO2 블록 익스프레스입니다. IO2 블록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IO1의 무조건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IOPS가 25만 6천, 밴드위스가 4기가입니다. 4기가죠. 4기가죠. 그렇죠. 예, 4기가 퍼 세컨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레이턴시가 1ms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노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보통 IO1이 수 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가 있는 거에 네. 비해서 IO2 블록 같은 경우에는 900, 800 이런 식으로 서브 밀리세컨드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센SP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여전히 그 센급의 뭔가 워크로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센급의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셉이죠. SAP. 셉 하나. 네. SAP. 네. SAP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요구되는 그 세그먼트가 게임 쪽입니다. 네. 예, 기존에 이제 게임에 있던 그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주로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IOPS가 되게 높은 걸 쓰셔갖고 큰 게임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워크로드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한쪽은 이제 그쵸. 디지털 게임 이런 쪽. 한쪽은 엔터프라이즈, 한쪽은 디지털 게임. 야, 진짜 네. 밴드위스가 없죠. 진짜 네. 브루드하죠. 어쨌든 나오는 게 대단하다고 보여지네요. 비교를 기존의 IO2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냥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손쉽게 예, 좁게처럼 곱하기 4. 곱하기 4. 근데 중요한 거는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에서 서브 밀리세컨드로 레이턴시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 이 부분은 엄청나게 그렇죠. 큰 레이턴시 강점으로. 줄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줄인 거 네. 엄청 쉽지 않습니다. 네. 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IO2 블록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왜 IO2 블록이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왜 IO2 블록 같은 IO2 블록 익스프레스 같은 걸 못 만들었을까? 그렇죠. 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그 관련된 장표를 찾아서 한번 그 부분은 살짝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EBS 블록 익스프레스는 실은 요 세 번째에 있는 니트로 앤 SRD라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실은 이런 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니트로는 이제 좀 많이 들어봤죠. 그쵸. 니트로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좀 분리하는 하드웨어적 분리해 갖고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블록 스토리지라든지 뭐 관리 도구 이런 거를 이제 카드로 분류를 해서 하이퍼바이저를 좀 경량화시키는 좀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그런 그렇죠. 거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건 네. 뭐냐면은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네. 오버헤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줄 수 있는 레이어라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실은 나이트로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나이트로에서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많은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포괄을 하는 그런 구성을 아키텍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다가 실은 이게 이제 HPC라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네트워크 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SRD라고 하는 밑에 보이시죠? 스케일러블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SRD 프로토콜을 여기 보면은 또 옆에 TCP 인피니밴드 네. SRD라고 하는데 인피니밴드 그 커머셜에서 그 스토리지 노드 간의 이제 데이터 통신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인피니밴드인데요. 그거랑 갑자기 왜 나오냐? 맞습니다. 막상 이제 그 해당하는 HPC에 적합화된 그 SRD라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보니까 이 SRD를 이용하면은 되게 고용량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바로 IO2 블록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하단에 첨부로 네. 요 논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IEEE의 들어온 네. 논문. 네. 요 부분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이라면서요? 예,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AWS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감명 깊게 본 논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다이나모DB, 그다음에 오로라,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시겠지만 나이트로가 SRD라고 하는 패킷 프로토콜을
다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다 묶고 오더링을 다 해줘야지 실은 그거를 위에 있는 게스트 OS에서 다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이트로 기반으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EC2 인스턴스는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탑재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바로 이제 적용할 성능이 수 너무 있고요. 좋아서 맞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 네. 좋은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렇죠. EC2 인스턴스 타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R5 인스턴스 패밀리만이 현재로서는 이제 감당을 할 수 있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6 계열이 나온다면 6 계열은 기본적으로 다 나이트로 최신 버전을 이용을 해서 SRD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6 계열에서는 아마 이 방금 보셨던 IO2 블럭 익스프레스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럼 어떤 어플리케이션 잘 쓸 수 있냐? 예, 네. 다 잘 됩니다. 네. 다 잘 됩니다. 일단 뭐 아까 그 뭐 제가 SAP랑 게임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 잘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거 되면 성능이- 다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예. 갑자기 약간 이렇게 만담 형태로 바뀌어서 좀 재밌긴 한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센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블록 볼륨을 담당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스인데 다스는 이제 거의 안 썼고 대부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제 다 센으로 이제 가서 센에서 이제 기본적인 볼륨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거의 동급의 스펙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동작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옵션으로 저희가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건 뭐 IO2 블럭 익스프레스하고 전혀 상관이 아주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거라고 판단해서 약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스루프당 얼마 그럼 딱 하면은 그게 이제 모든 PI 옵션에 대해서 같은 이제 과금 정책을 가졌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하얀 쪽에 보는 게 이제 새로운 과금 정책입니다. 이 과금 정책을 보시면은 IO2 같은 경우에는 0부터 IO2, Y1 다 이제 적용이 되긴 하는데 0부터 32,000까지 PI 옵스를 프로비전 다이옵스를 딱 거시면은 그때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0.065 달러.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0.0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 기준이죠. 네, 이건 미국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2,000부터 64,000까지는 약 30% 정도가 디스카운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0.047 달러. 그리고 이제 64,000 이상인데 64,000은 아시겠지만 IO1은 이제 그러니까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IO2 같은 경우에는 그 64,000 이상은 이제 프로비전더를 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64,000 이상 걸려 있는 프로비전 다이옵스에 대해서는 0.033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값 이하로, 네. 반값 이하로 이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64,000 하면은 좋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만약 67,000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67,000을 드리면은 67,000 IOPS 중에서 32,000까지는 0.065 달러. 그다음에 32,000에서 64,000까지 하는 그 32,000 IOPS에 대해서는 0.047 달러. 그다음에 이제 64,000이 넘는 그 3,000에 해당하는 거는 0.033 달러. 그러니까 저희 그 우리 세금 낼 때 그렇죠. 연말정산 같은 세금 낼 때 보면 각 그 세금 소득 구간 있잖아요. 소득 구간.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를 이거는 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니까 거꾸로인데. 거꾸로인데. 네, 거꾸로인데 네. 개념은 비슷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합리적이네요. 예. 네, 세금 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뭐 진짜 만약 그렇게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할 거면은 무조건 다 64,000을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빠를 수가 있죠. 왜냐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음에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예전에는 그냥 소득세 뭐 이게 한꺼번에 때렸는데 그래도 그렇죠. 누진과세 나눠서,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누진과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동일하게 오히려 합리적인 게 된 것 같아서 그럼 좋은 것 같아요. S3 티어링도 이런 거하고 동일하게 계산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S3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들 좀 다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 티어링을 적용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누진과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아주 쉽진 않지만 되게 좀 합리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스토리지 하라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서 R5V EC2 컴퓨터 얘기를 해 이렇게 네.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은 이 EC2 R5V 인스턴스가 실은 스토리지랑 되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BS 옵티마이즈드는 맞습니다. EBS 옵티마이즈드가 맞는데 그 EBS 옵티마이즈드가 그 과거에 있는 그 IO1에 있는 또는 일반적인 뭐 GP2나 GP3 그러니까 GP2나 이런 GP 계열의 제너럴 퍼포스 계열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IO2 블록 익스프레스에 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퍼포먼스가 기존에 있던 R5 인스턴스의 3배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위스가 7,500입니다. 7.5기가인데 7.5기가를 쉽지가 않죠. 예. 네. 7.5기가 초당 7.5기가를 진짜 뭘 DB에서 보내야 돼요? 7.5기가면 진짜 뭐 동영상인데 네. 동영상을 뭐 초당 이렇게 동영상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여튼 이런 이 R5 인스턴스에서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SAP 하나나 아니면 이제 게임 쪽에 엄청나게 이제 IOPS가 높거나 밴드위스가 필요한. 아주 충분히 필요한 네. 그럴 경우에 요 EC2 R5 인스턴스가 아주 큰 진짜 훌륭한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IoT 멀티 어태치 서포트는 IoT 기능 자체가 실은 멀티 어태치 서포트만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머셜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는 뭐 특정한 파일 시스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멀티 어태치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는 SAP 하나 같은 경우에 그 DB 같은 경우에도 멀티 어태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고거용성 구성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쿼럼 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드디어 IoT가 멀티 어태치 서포트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쓴다고 되는 것보다는 실은 여기에 걸맞는 파일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IO 계열의 신규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GP 계열, 네. 제너럴 퍼포스 계열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IoT 블록 익스프레스는 사실 딱 안 와닿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뭐 대단한 회사들이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만 들고 GP3는 약간 기대가 되네요. 아, 예, 그래도, GP3. 네. GP3가 진짜 네. 핫하죠. 네. 예, GP3 나오자마자 아마 네.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GP3 이제 반영했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GP3. 예, GP3는 기본적으로 이 뭐 워크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디얼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네.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00 베이스라인 IOPS. 그다음에 최대 1000메가바이트.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125메가바이트가 베이스라인으로 깔립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볼륨 자체가 20% 싸다는 겁니다. GP2 대비해서. GP2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기존에 GP2 쓰고 있으면 네. 베이스라인 IOPS가 막 3 IOPS 아니에요? GP2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3000입니다. 버스트가 3000입니다. 네, 버스트가 3000이고 예. 베이스는 3. 네, 베이스는 그래서 1000배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의 1000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 요 부분 요 세 번째 20% 네. 로어 스토리지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데? 라는 걸 감을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GP2는 과금 원칙이 스토리지 볼륨만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여기에 스토리지 프라이스라고 그냥 프라이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스토리지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있는데요.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GP2는 IOPS나 기가바이트 밴드위스에 대해서 과금을 하지 않아요. 별도의 과금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볼륨을 잡으면 그 볼륨만 과금을 합니다. 근데 GP3는 원하면은 프로비전드 IOPS 그다음에 네. 프로비전드 밴드위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3가 GP2하고 네. IO 계열하고 약간 네. 섞여놓은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아까 이제 있어요. 아까 IO2의 이제 가격 구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봤으면 이제 좀 더 높은 IOPS를 두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가격이 또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3천,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 이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테라바이트 미만이신 고객분들은 바로 GP3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GP3 바로 적용하시면 20% 가량 싸지니까. 그렇죠. 무조건 20% 쌓여지고 네. 뒤에 나온 이 유즈 케이스를 보듯이 네. 무조건
3000 IOPS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네. GP3를 바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블로그 지금- 사이즈가 1TB가 안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50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그냥 네. 바꿨는데 가격이 떨어지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이긴 한데 제 개인로 쓰는 거니까 개인 블로그. 그래서 돌리셨죠. 그래도 바꿨습니다. 저도 고객의 입장으로.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 어카운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GP3하고 GP2에 대한 그 프라이싱 곡선 같은 거를 좀 요청을 하셨는데 네. 심플합니다. 네. 1TB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GP3로 바꾸십시오. 네. 하지만 IOPS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네, 됩니다. 네.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시면 IOPS당 0.005달러입니다. 근데 내가 1GB당 얼마가 보통 GP2는 올라가요? 3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역산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올라가면은 제가 보니까 그냥 IOP로 갈 거냐 GP3로 갈 거냐 그냥 그 중에 골라서 계산 좀 해보고 맞습니다. 때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돼요. 그 제 고객분 생각해서 아니 뭐 좀 복잡하게 더, 얘기래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저지를 당했는데 맞습니다. 일단 1TB 바꾸시는 게 무조건. 네. 그다음에 1TB 높으실 경우에는 IOPS 사양에 따라서 네.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뭐 계산은 고객이 할 필요 없죠. 여기 SA 분들이 다 하시겠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GP2, GP3 iOS 퍼포먼스는 이렇게 5,333까지 가면은 기존에 원래 16,000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원하는 대로 GP2는 이제 볼륨 사이즈가 커져야 이게 IOPS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굉장히 IOPS 높은 걸 쓰고 싶으면 무조건 볼륨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버스트를 그쵸, 쓰거나 그쵸, 이래야 그쵸, 되는데 맞습니다. GP3가 뭐 그냥 딱 프로비전 해주니까 베이스부터 해서. 이게 방금 되게 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이 GP2의 설계 개념이 있어요. GP2는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 뭐냐면은 용량이 많으면 많이 쓸 거야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GP3하고 GP2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진짜 많은 용량에서 밴드위스하고 IOPS가 높겠다? 그럼 대부분 GP2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언밸런스하거나 아니면 1TB 미만일 경우에는 네. GP3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볼륨 설계 구조가 좀 다른가 봐요. 볼륨 설계 구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 한번 샘플로 제가 네. 다음 주에 몇 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각 워크로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나요, 그죠? 있죠. 왜냐하면 워크로 이 웹서버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웹서버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웹서버는 보통 이제 IOPS가 많습니다. 근데 웹서버에다 스태틱 콘텐츠나 아니면 일반 뭐 쉐어드 일반 뭐 조그만 뭐 파일들을 올린다고 해도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50GB면은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아니, 딱 제 블로그예요. 네, 요즘 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IOPS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딱 제 블로그네요. 그래서 50GB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그 찬님 블로그 50GB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블로그인데. 블로그죠. 블로그가 50GB 충분한데. 충분해요. 2000 IOPS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좀 인기 있는 글 치면. 그렇죠. 인기 있는 글로 올라오면 2000 IOPS 충분히 나오죠. 기가바이트당 뭐 4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GP2는 원래는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55, 150 IOPS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32MB/s에 스루풋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 또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 버스틱. 그러니까 약간 확 치고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케이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 GP2 쓰셔도 돼요. 근데 GP2 보시면은 어차피 50기가라고 하더라도 버스트로 3000 IOPS하고 버스트로 125MB/s를 지원하니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용량 자체만 봐도 GP2가 얼마 나오냐? 5달러가 나오네요. 가격이. 근데 GP3는 4달러. 아니 IOPS도 버스트가 아니라 그냥 노말 3000이고 스루프도 125메가 베이스라인이 아니라 베이스라인입니다. 노버스튼 상태에서도 충분히 다 봤는데 스토리지 가격이 4달러입니다.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한 10번은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DB네요. 스몰 마이스퀄 서버인데요. 이거 마이스퀄 서버 1:2 케이스고요. 리퀘어먼트가 200GB고요. IOPS가 5000. 그다음에 기가바이트당 25 IOPS도 이게 어떤 의미를 계속 내포를 하고 있냐면
3 IOPS per 기가바이트에 해당한 리퀘어먼트의 GP2가 딱 맞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가바이트당 IOPS가 되게 뛰어나게 올라온다. 그러면 버스트를 쓰든가 아니면은 IOPS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은 원래는 200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기가로는 IOPS가 안 나요. 그러니까 1.6테라를 써야 됩니다. GP2는. 이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세팅했던 방법이죠. 아니면 이제 IO1으로 저희가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했죠. 근데 GP3는 그게 아닙니다. GP2는 200기가 쓰세요. 또 IOPS 5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천만 더 과금을 하고 그다음에 스루풋은 125MB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볼륨 프라이스가 얼마로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볼륨 200GB만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26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GP2 볼륨 쓰신 고객분들 중에서 IOPS 때문에 볼륨 많이 올리신 케이스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IO1 안 가고 GP2가 그나마 좀 더 싸다고 쓰신 고객분들 계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GP3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 DB는 안 바꿨는데 DB 바꿔야 되겠네. 아니 이게 DB는 생각도 안 했네. DB가 되게 좋습니다. DB가. 아 그렇군요. 예. DB 더 싸네요. DB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오늘 가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꼭 한번 바꿔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알겠습니다. 이게 하드 어널리틱스이고 하드 어널리틱스는 밴드 유지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600MB잖아요. 그렇죠. 600MB. 근데 저희가 원하는 600MB를 내려면은 하나로 됩니까? GP2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볼륨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스트라이크 걸고 750메가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600메가를 맞추기 위해서 볼륨을 나누고 그 다음에 250메가를 풀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볼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테라바이트를 쓰고 뭐 6000기가바이트에서 하면 얼마? IOPS는 18000이 나오죠. 왜냐면은 2테라바이트 곱하기 3하면 6000 곱하기 3 하면은 볼륨 3개 하면 18000. 거기에는 밴드위스는 충분히 750메가. 네. 근데 머리가 좋긴 하네요. 뭐 이렇게 좀 잘 조합을 해서 그럼요. 싸게 어떻게든 고객분들은 싸게 잘 쓰십니다. 네네. 예, 그 구조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근데 GP3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냥 1000기가까지는 1000기가 아니라 1000메가까지는 스루풋이 제공이 되니까 그냥 스루풋을 600, 볼륨 사이즈 6000. 그다음에 나 IOPS 불필요한 8000 필요 없이 난 10,000. 그럼 $383가 나옵니다. 이것도 36%.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P2는 진짜 제너럴 퍼포스고 IO하고 밴드위스가 퍼 기가바이트당 3 IOPS씩 올라가는 워크로드에 딱 맞게 설계된 반면 GP3는 IO1이랑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돼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IOPS 스루풋이 있으면은 원하는 대로 조립해서 쓰실 수 있다. 그것도 되게 싼 가격으로가 저희가 이제 이 GP3가 제시하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시였네요. 네, 저는 GP3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GP2가 나쁜 거 아닙니다. GP2는 GP2 나름대로의 워크로드가 있고요. GP3는 GP3 나름대로 워크로드가 있는데 맞지 않은 워크로드에 되게 적절할 때 나온 아주 되게 귀중한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가외 거고요. ST1 SC가 원래 과거에는 이게 이제 옛날 하드디스크죠. 네, 하드디스크요. 네. 하드디스크 이제 옆에 네.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VTR 같은 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이프라기보다는 약간 저사양 뭐 스피드 뭐 5,400짜리 스피드 이 시간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하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안 쓰죠 하드디스크 잘. 죄송합니다. 제가 800바이트짜리 하드를 네. 7,200rpm짜리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가속비 아직까지는 가속비 아직까지 하드가 좀 낮죠. 예. 근데 과거에는 이게 125GB가 아니라 500GB였는데요. 지금 이제 125GB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편한 대로 그냥 뭐 무조건 500GB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신 대로 좀 낮춰서 쓰시면 된다. 볼륨을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췄군요. 그렇죠. 네. 볼륨 진입장벽을 좀 많이 낮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대망의 S3 뉴 피처입니다. 네. 이 고객분들 진짜 많이 원하셨습니다. 고객분들 진짜 많이 원하셨습니다. 뭐가 막 지나가는데 쫙쫙쫙쫙쫙 뭐 지나가죠. 네. 예. 멀티 데스티네이션 서포트. 과거에는 하나만 됐죠.
CRR, SRR.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플리케이션 룰이 리스트 형태로 나옵니다. 리스트? 그럼 여러 개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CRR, SRR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SRR, Same Region Replication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서 많이 쓰셨죠?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아니면은 큰 그룹사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너가 갖고 있는 거 서로 이제 분리해 갖고 내가 과금체계 만들겠다. 이럴 때 이제 SRR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CRR 많이 쓰시는 경우가 진짜 빅데이터 크게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이제 분석이 되지만 뭐 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다 그러면 US 이스트 같은 데로 CRR로 보내고 나서 US 이스트에서 값싼 그 인퍼런스 인스턴스 이용해서 ML 돌리신 경우 많으셨잖아요. 그때 이게 컴플라이언스도 해야 되고 내가 저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됩니다. 이제 편안하시게 세팅하고 레플리케이션 룰만 세팅하시면은 이제 편하시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ame region replication,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리전에서 복제하는 거는 그냥 그 같은 리전에서 그냥 카피해가지고 뭐 다른 거 작업할 때 뭐 테스트로 하거나 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하고, 이제 크로스 리전을 replication 이거는 이제 뭐 서울 리전과 뭐 도쿄 또는 그렇죠. 서울 리전과 뭐 유럽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일을 딱 올리면 딱 나눠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멀티 리전 replication이네요. 멀티 리전 same 리전 리플리케이션. 예. 그렇죠. 이게 멀티 리전 리플리케이션이죠. 그렇죠. 예, 멀티 리전 리전 리플리케이션이죠. 리플리케이션에서 한 군데 딱 넣으면 예. 바로 유로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도쿄로 가고 막 이렇게. 예. 예. 야,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럼 이게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용자가 네. 뭐 이미지 파일 올렸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바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했을 때도 뭐 네. 오리지널 뭐 한국 걸 쓴다거나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이제 유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껄끄러운 게 워낙 거기는 이제 그게 있으니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좀 있으니까 네. 좀 말씀드리기 모르는데, 그래서 뭄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 리전 뭐 US 이스트나 US 웨스트,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다음에 약간 그 저희가 복제에 대한 이제 최대한 타임 리밋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복제 최소 시간 같은 거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몇 분 단위로 걸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만든다면 멀티 데스티네이션을 걸어버리면은 방금 이제 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시는 리전에서 실은 사본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네. 되게 좋은 구조가 됩니다. 네. 멋지네요. 네, 이건 저도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컴플라이언스하고 컴플라이언스하고. 네, 컴플라이언스하고 어널리틱 요구 사항을 같이 하시는 이 고객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아주 시의적절한 서비스가 아닐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S3 버킷키 서포트가 있습니다. S3 버킷키 서포트는 저희가 이 기존에 있던 위다웃 버킷키일 경우에는 그 KMS에 있는 이 CMK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SS 서버 사이드 인크립션을 저희가 합니다. 이제 CMK를 직접 이용을 해서 실은 이제 데이터 키를 이제 만든 다음에 데이터 키를 인크립션을 해갖고 이제 실은 인크립션 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넣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딱 보면 그럼 KMS는 CMK는 조회를 많이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S3 버킷 키가 없기 전에는 KMS에 있는 CMK 리트리브 조회 때문에 KMS 과금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키겠지만, 컴플라이언스가 없는 특별한 이제 요구사항이 없는데 웰 아키텍트 리뷰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키세하고 딱 켰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KMS 과금이 뻥 터지면은 내가 그냥 단지 내가 가이드를 줬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거를 꼭 써야 되나라는 이제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것도 이제 보교 박사님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아니 고객분들한테 쓰레놓고는 야 과금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위드 버킷키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버킷에다가 CMK를 이용해서 버킷키를 할당을 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데이터 키는 이 해당하는 버킷에 할당된 겁니다. S3에 할당된 게 아니라고요. S3 말고 S3의 버킷에 할당을 한 버킷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키를 인크립션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 이제 옵션도 저희가 옆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은 이거를 할당을 해 넣으시면은 KMS로 들어가는 리트리브 카운트가 거의 99% 이상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S 서버 사이드 인크립션 S3에 꼭 적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이것도 이제 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코스트 세이빙의 좀 하나의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EMR/FS를 쓰시는 모든 고객들이 찾던 드디어 이 아마존 S3 스트롱 컨시스턴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스트롱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제 요청을 했냐면 실은 요 다음 장인데 이 한쪽에서는 데이터 인젝션을 열심히 하고 있죠. 빠바바바박 넣고 있는데 읽는 쪽에서는 내가 분명 저쪽에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상 읽어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안 들어가 있어. S3에 분명히 내가 파일을 올렸는데 왜 안 들어가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S3에 있는 스트롱 컨시스턴시 이 차이점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MR/FS에서 스트롱 컨시스턴시 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네이블을 걸면 과거에는 이제 시리얼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타임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이벤트를 맞춰주는 그런 시리얼라이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과거에 다이나모DB를 썼습니다. 그래서 EMR/FS 컨시스턴시 뷰를 쓰면 도리어 이제 다이나모DB에 있는 그 ICU, WC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 아마존 S3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이용을 하시면은 그냥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인젝션에 있는 쪽에서 실제로 라이트를 S3에다가 정확히 딱 그 쏟고 푸술해서 리턴을 받는 그 순간 저기 떨어져 있는 EMR 클러스터 또는 아테나 클러스터에서 MSCK 같은 걸 정확히 잘 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뽑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했지 하면 좋겠냐. 근데 이 S3 스트롱 컨시스턴시 기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 복잡한 오픈소스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워크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34 페타바이트죠. 요거 이제 아마존 S3 퍼블릭 레퍼런스가 있는데 요 때도 요 스트롱 컨시스턴시 이용해서 되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그 재밌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플리카 모디피케이션에서 싱크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그 레플리케이션 룰셋 만드는 때 싱크 옵션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 싱크 옵션을 딱 키시면은 이게 레플리케이션 바이디렉셔널 레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은 이 서울 리전에 있는 거고 이거 샘플인데 노스버지니아 리전에 두 개의 EMR/FS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 내용을 내가 이거 어디에서 뭐 수정했는데 이걸 언제 일일이 찾아갖고 이쪽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쪽에서 수정을 언제 다시 일일이 차에서 쌍방간에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매핑을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요 투웨이 레플리케이션 기능 딱 키시면은 EMR 클러스터를 서울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실은 데이터셋, 아웃풋 데이터셋을 그대로 노스버지니아에 쓰실 수 있고 노스버지니아에서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값싼 가격으로 밀어붙여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데이터셋을 바로 또 쉐어드 버킷에 있는 서울 리전에 있는 쉐어드 버킷에 받으셔서 바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이 세 개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이게 분석하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이게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되게 멋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S3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에 어널리틱스 온 AWS 이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들이 세 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더 말씀드리면 이제 폐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살짝 이 리인벤트는 아니고 중간에 나왔던 약간 부가적인 거 하나 두 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스노우콘이라고 해서 이제 7TB 정도 되는 조그만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긴 그 도시락 박스. 도시락 박스. 예. 도시락 박스 뭐 찬님 도시락 박스는 네오나치가 아니고 이게 옥수콘처럼 생긴지 모르겠는데 옥수콘처럼 생긴 이 7TB짜리 콘이 있는데 이게 2020년 준에 나왔습니다. 이 6월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나온 거 하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 스노우볼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스노우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한국에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AWS로 실제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재밌는 거는 요번에 그 아마존 S3 온 아웃포스트라고 해서 S3 API를 이용해서 아웃포스트에서 S3 API를 이용해서 직접 컨택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아웃포스트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엔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요번 이벤트에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웃포스트 1U, 2U, 그다음에 뭐 아웃포스트 동작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 컴플라이언스는 아니면은 이제 인터널 IDC하고 어떻게 이제 적합할지 이제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두 가지 타입, 이 엣지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고리를 맺어줄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웃포스트에 이제 S3가 들어가서 네.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S3의 좋은 기능들도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를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밌게 또 스토리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네. 예. 제가 원래 네. 차이님이랑 15분 만에 끝내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2배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점심 쏘겠습니다. 예. 네. 네.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점심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내년에 봅시다. 예,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총정리, 리인벤트 총정리 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간의 AWS 리인벤트 2020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서비스도 나오고 또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또 흥미로운 것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5가지 정도 이 리인벤트 2020을 통해서 본 5가지 정도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팅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 대비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그걸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지속 가능 부분도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또 머신러닝, 특히 기계학습,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냥 머신러닝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까지 바뀌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영역도 우리가 엣지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큰 변화가 있고 우리가 기존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재정의했던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픈 소스 기반의 지원이 많이 확대된 것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5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컴퓨팅 영역하고 스토리지 영역에서 제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래피톤2라고 하는 ARM 기반의 칩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용을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발전을 시켜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C60GN이라는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사실 기존의 C60G ARM 기반의 그래피톤2 기반의 칩이랑 그다음에 나이트로의 카드를 합쳐갖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높아지게 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새로 만드는 칩셋의 2가지 영역, 그러니까 나이트로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영역을 이제 합친 인스턴스 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이 그래피톤2 칩만 쓰면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실제로 기존의 인스턴스 대비해서 그래피톤2 칩으로 넘어왔을 때 다 거의 50% 가까이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 이게 실제 고객들의 트위터 트윗이거든요.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옮겼더니 그냥 그래피톤2로 옮겼더니 50% 비용이 감소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서울 이전에 아직 그래피톤2 칩이 안 나오는데 곧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그래피톤2 칩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용을 바로 낮춰주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이제 스토리지 분야에서 열심히 봤죠. GP2하고 GP3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20% 이상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의 싼 디스크가 필요하면 IO2에 익스프레스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존 인스턴스 타입이나 볼륨을 쓰는 거에서 옮기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AWS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드는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들 다 ARM 프로세서로 돌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근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저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피톤치로 넘어가는 순간 성능도 떨어지고 비용도 떨어지지만 저희가 쓰는 전력도 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뭐 기후 변화나 아픔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어차피 AWS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계속 뭐 전력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대비해서 88% 이상 지금 탄소 배출량이 적게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피톤2 칩이나 또는 GP2나 GP3나 이렇게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기후 변화나 이런 데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그 리인벤트의 그 버너보게스 박사님 키노트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쉐어드 리스판시빌리티 모델이라고 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암 기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걸 워크로드로 옮기면 웬만한 이제 뭐 웹 개발 그 웹 페이지나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는 다 그 그래피톤2 칩에서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 기반으로 이제 그 돼 있는 그래피톤2 칩으로 그 인스턴스도 옮기고 그리고 또 개발을 하신 것도 실제로 이제 암에서 한번 개발을 해보셔서 이제 좀 그런 어떤 변화를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희 리인벤트 첫날에 뭐가 있었죠? 네, EC2 맥 인스턴스가 나왔었죠. 근데 이 EC2 맥 인스턴스 발표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지금 애플 M1 칩을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같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M1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그 맥북을 받아보시면 거기는 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전력으로 우리가 개발도 하고 또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그 변화의 물결을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기계학습의 어떤 영역을 허물고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모든 개발자들한테 기계학습 능력을 드리겠다고 해서 뭐 프레임워크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매니지 서비스, AI 서비스까지 여러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세이지 메이커가 일반 개발자들이나 처음에 모델을 잘 못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좀 손쉽게 그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서비스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그 세이지 메이커의 통합적인 개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부터 해가지고 모델 빌드, 그리고 모델 훈련, 튜닝, 그리고 배포까지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쪽에 3개, 뭐 빌드 안에 하나, 이렇게 배포하는데 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모델 만들고 빌드하고 훈련하는데 좀 서비스를 그동안 많이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준비하고 그다음에 배포해서 운영하는데 추가된 서비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거는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통합 IDE 환경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데이터 준비 과정을 시각화해주는 데이터 랭귤러, 그 다음에 피처 스토어, ML 데이터 피처 발견하고 저장 공유해주는 피처 스토어,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MLOps라고 하죠. 데브옵스 구축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에 있는 편향성, 바이어스 같은 거를 추출하거나 뭐 그거를 이제 감지해 줄 수 있는 뭐 클라리파이, 그리고 모델들 그 한 150개 정도 되는 모델들을 이렇게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프 스타트, 그리고 이제 CPU 뭐 메모리, 그다음에 GPU 이런 거에 그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쓰고 있는 양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잡 프로파일링 해주는 디버깅 기능까지 해가지고 다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그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굳이 뒤에 인프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그냥 바로 IDE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정말 중요했던 것들은 이 그냥 머신러닝 기법 자체가 그냥 단순히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개발하는 일반 개발자들 또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머신러닝 기법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오로라에 이 그 컴프렌드랑 여러 개의 그 AI 서비스를 탑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SQL만 던져도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 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확인하는 SQL문 던지면 바로 컴프렌드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S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 처리를 할 때도 쿼리를 던질 때도 아테나의 머신러닝 기법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ETL 작업을 할 때도 머신러닝을 들어가는 부분 그룹 블루 데이터 블루라는 게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래프DB에 넵튠을 쓸 경우에 머신러닝 기법을 쓰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레드시프트인 경우에 머신러닝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일반 그 분석가들이 쓰는 BI 툴이 있죠. 저희 킥사이트라고 태블로 같은 그 시각화 도구가 있는데 데이터를 원래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몇 개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넣어줘야 되는데 킥사이트 Q는 자연어로 예를 들어서 매출이 높은 이번 달에 매출이 높은 물건 좀 그래프로 보여줘. 뭐 이렇게 말로만 쳐도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머신러닝 기법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쓰시는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기계학습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좀 많았다. 이번에 그런 출시들도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신러닝 기반의 저희가 그 이 AI 서비스 있죠. 그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에 그 산업 분야별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 AI 서비스들은 뭐 비전이라든지 뭐 음성 인식, 합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쓰는데 사실 그 AWS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또는 산업 분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버티컬 서비스를 많이 추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리테일 영역에서 개인화 추천을 쓴다거나 물류 유통일 경우에 뭐 매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사기 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포캐스트, 프라우드 디텍션 이런 서비스 계속 집어넣고 또 뭐 기업용 검색 서비스를 만들 때는 캔드라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 리뷰를 잘 해주는 코드글루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에 뭐 컴프렌드 자연어 처리해주는 그 컴프렌드 포 메디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들을 꽤 많이 넣었어요. 특히 올해는 약간 제조 분야의 뭐 이상 탐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를 체크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상 탐지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맞춤형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그런 그 이상 탐지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센서들을 이제 직접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AWS 그 아마존 루카우트 포 이퀴먼트를 통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분야에서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루카우트 포 비전 그리고 파노라마라고 하는 카메라 스트림을 받아주는 그런 장비까지 이제 저희가 넣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그 매트릭의 그 비즈니스 매트릭을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IT 운영을 하시는 데브옵스 분들이 이상 탐지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요청하셨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 루카우트 이퀴먼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리전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의 고객들이 두산 인프라코와 그다음에 GPS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 서비스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조 기업들이 사실 머신러닝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계학습 역량을 좀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완전히 재정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를 같이 연결해주는 환경을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거를 아주 과거에 그런 정의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정의를 온프라미스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데이터 센터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모든 게 IT가 돌아가잖아요. 뭐 무인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편의점에도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뭐 농장 지역 그다음에 정유 뭐 이렇게 그 탐사하는 곳들 공장 다 이제 IT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엣지 지역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와 그 클라우드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해서 그거를 모든 그 엣지 영역에 우리가 배포하고 똑같은 어떤 그 통일된 그런 개발 환경과 또 배포 환경을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체를 단순히 그냥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AWS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리전과 뭐 가용 영역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지만 사실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oT 환경, 제일 왼쪽에 있는 IoT 환경이라고 하면 IoT 기기들, 센서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이 있지만 이제 그 일반 환경인 뭐 제가 설명드린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리고 이제 5G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5G 텔코 네트워크 망들, 그리고 아예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은 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를 수집은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이런 것들도 다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로 AWS가 다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IoT인 경우에 FreeRTOS라고 하는 embedded OS가 있고, 그린그래스라고 하는 이제 디바이스 런타임이 있고, IT 코어라고 하는 메시징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네오라고 해서 그 IoT에서 추론하는 때 쓰는 그런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도 있고요.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이제 IoT 사이트와이즈라고 해서 공장 같은 기기들을 관리해 주는 거, 그리고 로보메이커라고 해서 이제 저희 로봇들 있죠, 뭐 청소기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쓰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5G망은 또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가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랑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곧 할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토리지 얘기할 때도 소개를 했지만 스노우볼 엣지나 스노우콘 같은 인터넷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컴퓨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된다거나 그럴 때 쓰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도 저희가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아예 렉 서버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거랑 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스토리지랑 서로 연결해주는 하이브리드 연결 기능들, 그리고 이제 메트로 대도심 지역에 사실 리전하고 가깝지만 그래도 레이턴시가 중요한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로스앤젤레스의 뭐 예를 들어 영화사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인 경우에는 로컬 존이라고 하는 별도의 저희가 에이지를 리전에 붙여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엣지 영역에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 리인벤트에 이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네, 특히 뭐 IoT 같은 경우에 FreeRTOS 롱텀 서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린그래스 같은 경우는 2.0이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IoT 코어는 로라완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이어리스 로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부분을 또 IoT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세이지메이커에도 아까 그 엣지 그 매니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조 환경에서 뭐 이제 lookout for equipment, lookout for vision,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AWS 모니터론, 그다음에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아마존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지도 서비스도 어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용 지도를 마련해가지고 엣지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까이 있는 고객들한테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배달을 기사의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지도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저희가 그 아웃포스트 2 사이즈 1U, 2U 렉 만든 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있었죠. 컨테이너 환경인 ECS, EKS, Anywhere, 즉 AWS 환경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 환경을 온프라미스에도 똑같이 저희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 엣지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이런 그 하이브리드를 재정의하는 서비스들을 추가한 것도 이번에 큰 어떤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좀 픽이기도 합니다.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오픈소스가 저도 뭐 오픈소스 활동을 좀 많이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오픈소스의 사용자를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늘어나야지 그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소스의 코드 공헌을 해서 그 오픈소스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대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보면은 사용자가 99%예요. 사용자가 99%고 나머지 한 1% 정도만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다 공헌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쓰시는 분들이 뭐 게시판에 그 의견도 주시고 그다음에 뭐 버그도 남겨주시고 하시지만 실제 코드 공헌하는 숫자를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오픈 소스라도 그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사실 클라우드가 기존의 많은 사용자 그 고객들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쓸 때 있는 진입 장벽들이 있죠. 뭐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WS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보면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고객들이 AWS 오픈 소스의 사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 공헌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두비나 뭐 MXNet이나 ROS나 뭐 파이토치나 레디스나 이런 그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에 저희가 많이 그 코드 공헌을 하고 있고 개발자들이 많이 실제로 매니지 서비스를 쓰다 보면은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업스트림으로 저희가 코드 공헌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리눅스나 리눅스 재단이나 아니면 CNCF 재단,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 아파치 재단 이런 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커뮤니티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환경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오픈 소스도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버틀넷캣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 호스팅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OS도 저희가 오픈 소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서버리스 환경에 이제 마이크로 VM들도 파이어크래커라고 저희가 공개를 했고, 또 이제 모바일 환경에 개발해주는 앰플리파이, 그리고 또 일레스서치의 그 좀 상용 기능들을 좀 저희가 추가로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해주는 오픈 디스트로 포 일레스서치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FreeRTOS나 아파치 MXNe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그 프로젝트들에 계신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 저희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롱텀 서포트도 FreeRTOS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외에도 1200개가 가까이 되는 오픈소스 레파지토리 프로젝트가 GitHub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6개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리인벤트에 새로 오픈소스로 발표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저희가 그 MS SQL 서버에 그 TSQL을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포스트그리 SQL에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이제 바베피시라는 프로젝트도 저희가 오픈소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EKS 애니웨어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EKS 디스트로 버전, 그 배포본 버전도 저희가 이걸 오픈소스 공개를 했고, 또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이제 간제를 할 때 필요한 그 부분도 저희가 디스트로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린그래스 2.0도 저희가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그 배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모듈들을 다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니터링 간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매니지드 서비스로 프리뷰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그 뭐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쓰시는 고객들도 꽤 많으실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부담들을 꽤 많이 들어두니까 아마 사용자가 꽤 많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픈소스 활동에 또 오픈소스에 굉장히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이번 리인벤트에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그럴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극강의 비용 대비 성능을 개선해서 우리가 좀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부분, 그리고 기계학습의 경계를 그냥 머신러닝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개발자, 분석가까지 확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산업군에 특히 제조 영역에 인더스트리 AI의 버티컬로 확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냥 온프라미스하고 그냥 클라우드만 생각했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영역을 다양한 엣지 영역을 확대해서 이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됐던 리인벤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로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실제 코드를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피드백을 주시고 그걸 또 저희 서비스에 녹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보여준 그런 리인벤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리인벤트 저희 데일리 리캡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리인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신규 라이브 세션을 추가해서 한 주를 더 저희가 고객들이 지금 50만 명이 그 등록을 하셨는데 매일 계속 등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오늘 또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속 넣어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료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또 저희 리캡 못 보신 분들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월 15일 날 저희가 AWS 히로 분들하고 같이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별로 어떤 것들을 알아주면 좋을지 네. 다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딱 그 알아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하고 또 히로분들이 그 3주간 리인벤트 동안에 느꼈던 점하고 그다음에 꿀팁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는 그런 리캡 세션 행사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행사에 저희가 참가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또 선물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일간 네, 저희가 이 대장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디 제시 키노트부터 해서 오늘 해고까지 네, 그동안 이제 저희 AWS에 일을 하시는 전문가 솔루션 아키텍트 분들이 계속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는 또 머신러닝 히로 분들 세 분이 또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또 해주셨고 네, 굉장히 그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점점 이제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벌써 시간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뜸들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그 궁금하신 분야 서비스의 그 영상들 한국말로 들을 수 있으니까 데일리 이렇게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3주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다른 분들의 건강도 좀 같이 지켜주시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고 또 직접 만나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AWS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고객들을 위해서 늘 도움드리는 AWS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